어머머 세상에. 이게 웬 똥차야? 하필 왜 내 차 옆에 주차했어? 재수없게. 호텔 주차장에서 명품 드레스를 입은 미연은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상대방은 연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 은숙이었죠.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 똥차 주인이 예비 사돈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미연.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를 말이죠. 지금부터 똥차 주인 어머니의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요한 아침 햇살이 소담하게 내려앉은 서울 한남동의 작은 한옥. 은숙은 오늘을 위해 곱게 다려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옷고름을 매만지며 마지막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단아한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기품이 서려 있었죠. 그때 현관에서 부산스러운 소리와 함께 딸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호 씨가 일찍 와서 기다린다고 해서 저 먼저 호텔에 가 있을게요. 버스 타고 갈 거니까 엄마는 약속 시간 맞춰서 차 끌고 오면 돼요. 서연이 발을 동동 구르며 구두를 신는 모습에 은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서 가. 엄마는 조금 뒤에 천천히 갈 테니까 가서 너무 긴장하고 있지 말고. 은숙이 현관까지 나와 딸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며 금세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잖아요. 나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실수하면 어떡해요? 걱정할 것 없어. 우리 서연이처럼 예쁘고 착한 아이를 누가 마다하겠니? 다 잘 될 거야. 아무렴. 은숙이 서연의 보드라운 뺨을 쓰다듬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 한복 엄마가 만든 거죠? 너무 우아하고 예쁘다. 이따 만나요. 그제야 서연은 조금 안심한 듯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2시간 후 은숙은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서울 시내의 초호화 호텔 지하 주차장은 고급 외제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차를 조심스럽게 몰아 빈자리에 주차를 마쳤죠. 하나뿐인 딸의 첫 상견례.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은숙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한복과 어울리는 자그마한 손가방을 들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고막을 찢을 듯한 급정거 소리와 함께 바로 옆 주차 공간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 실력이 꽤나 거칠었죠. 이내 차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으로 휘감은 한 여자가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옆에 주차된 은숙의 차를 발견하고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듯 노골적으로 얼굴을 구기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머 세상에. 이게 웬 똥차야? 아니, 이런 고물차가 어떻게 호텔 주차장에 떡하니 서 있는 거야? 여기가 무슨 폐차장인 줄 아나? 이미연이 콧방귀를 뀌며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숙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정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제가 먼저 주차를 마친 자리입니다. 제 차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자리에 주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줌마가 이 차 주인이에요? 여기가 입구에서 제일 가깝단 말이에요. 오늘 진짜 재수옴 붙었네. 당장 차 빼요. 우리 차에 흠집이라도 나면
감당이나 되겠어요? 이미연이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히스테릭한 반응에 은숙은 무언가 단단히 오해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요? 이 호텔에는 뭐하러 왔어요? 그 한복은 또 뭐야? 어디 칠순 잔치라도 온 거예요? 이미연이 위아래로 은숙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딸을 위해 얼마나 정성껏 차려입고 온 것인데 가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지나쳐요? 이딴 똥차나 굴리고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가짱게 점잖은 척이야? 이미연이 금방이라도 손이 올라갈 듯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고는 자신의 은색 하이힐을 벗어 던져 은숙의 차 창문을 툭툭 쳤죠. 더 이상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은숙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중요한 날 이런 무례한 사람과 엮여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어딜 가? 야, 내 말 안 들려?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은숙은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이미연의 저주 섞인 고함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아주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쯧쯧 없이 사는 것들은 꼭 저렇게 예의도 없더라.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은숙은 잠시 화장실에 들러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흐트러진 곳은 없는지 거울 속 자신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입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숙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딸 서연과 한 젊은 남자, 그리고 방금 전 주차장에서 쌍욕을 퍼부었던 바로 그 여자가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와요.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이 해맑게 손을 흔들며 은숙을 불렀습니다. 은숙이 가까이 다가서자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자신의 엄마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정호 씨, 그리고 어머님. 이쪽이 저희 어머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연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의 입가에 곧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우연이 다 있네. 방금 주차장에서 뵌 분 아니세요? 아주 인상이 깊어서 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미연이 팔짱을 낀 채 비꼬는 말투로 선수를 쳤습니다. 은숙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누르며 딸의 앞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박은숙입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이미연은 기다렸다는 듯 은숙의 한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머, 근데 안 답답하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한복을 입고 다녀요. 아, 얼마 전에 사극 드라마에서 기생이 이런 한복 입고 있는 거 봤는데 비슷하네요. 어머니, 한복 디자이너로 일하시는 분한테 무슨 무례한 말씀이세요? 옆에 있던 정호가 기겁하며 말렸지만 이미연의 기세에 눌린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시장에서 한복 파시나? 그리고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뭐가 어때서? 이미연이 어깨를 으쓱하며 얄밉게 말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기분을 망쳤던 그 똥차가 이 집안의 수준이라는 생각에 속에서부터 천불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말없이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떨림 하나 없이 고요하고 우아했습니다. 사부인께서 입으시는 명품 브랜드의 역사보다 깊은 것이 우리 옷의 역사입니다. 은숙의 차분한 한마디에 시끄럽던 이미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가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은숙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에 약이 바짝 오른 미연이 고함을 지르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룸문을 활짝 열고 다가왔습니다. 고급 양복 차림이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바로 이미연의 남편 김영철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처음 뵙는 자리에 늦게 왔네요. 저는 정우 아버지 되는 김영철입니다. 영철이 숨을 몰아쉬며 은숙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연은 그런 남편의 등장이 반갑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여보, 마침 잘 왔어요. 와서 이 사돈될 분 말씀하시는 것 좀 들어봐요. 아주 가관이라니까. 혼자 몸으로 딸 키우면서 한복 조각이나 기워 입히다 보니 아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나 봐. 여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영철이 당황하며 아내를 나무랐지만 이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철도 예비 사돈의 행색을 보고 실망스러웠지만 그의 회사 이미지를 망칠까 내색하지 않았거든요. 은숙은 그런 부부를 조용히 지켜보다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라 부모가 평생을 살아온 삶의 품격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칼날처럼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품격? 웃기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에 돈 없이 지킬 수 있는 품격이 어디 있어요? 돈이 곧 인격이고 품격인 세상이지. 아직도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다니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라고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서연이 울먹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미연의 날카로운 화살은 곧장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뭘 그만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이미연이 서연을 쏘아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기어이 투명한 눈물이 방울져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숙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금전적인 문제를 논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행복? 돈 없이 무슨 행복이 있어요? 현실을 좀 보세요. 미연이 결국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은숙은 그런 미연을 조용히 바라보다 곁에 앉은 예비사위 정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숙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미연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의? 지금 나한테 예의를 가르치겠다는 거야? 당신이 뭔데? 이미연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이 천박하고 허영심 가득한 여자와 아내의 망동을 방관하는 무능한 남자, 그리고 제 여자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나약한 아들까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조용히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손을 잡고 그대로 그 레스토랑을 나와버렸죠.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8시, 한남동 한옥의 고즈넉한 거실은 한 사람의 서러운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꾹꾹 눌러 참아왔던 눈물이 결국 터져버린 서연이 방 안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은숙이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의 울음소리는 기다렸다는 듯 더욱 커졌습니다. 엄마, 엄마. 서연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달려와 은숙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축축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나 어떡해? 정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평소에는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서연이 끄끄거리며 눈물 젖은 얼굴을 엄마의 어깨에 묻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안다. 그 청년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더구나. 은숙이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이제 못하는 거지? 오늘 그 어머니를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엄마. 서연이 결국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그런 딸을 잠시 안고 있다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서연아, 똑바로 엄마 눈을 보렴. 지금 당장 모든 걸 결정할 필요는 없어. 이 엄마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마. 하지만 엄마, 오늘 그 여자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내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살아? 서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런 딸의 주먹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어 감싸주었습니다. 그래, 화가 날 만하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화를 내도 괜찮아. 하지만 서연아, 이제부터는 이 엄마 말만 믿고 따라오너라. 은숙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뭘 어쩌려고 그래? 이 엄마가 전부 해결할게.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물론이지. 대신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해줄래? 은숙이 서연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무슨 약속? 앞으로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절대 묻지도 말아줘. 그리고 그저 묵묵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돼. 괜찮지? 엄마, 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건데 그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 은숙이 딸을 다시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그 단단한 품속에서 한참 동안이나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딸의 방에서 나온 은숙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 아들도 너무 불쌍하네. 내가 알려줄게.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용포에나 쓰일 법한 귀한 황금색 비단 한 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은 은숙의 손에 날카로운 바늘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단 위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한옥 안에서 밤이 깊어지도록 바늘과 실이 스치는 소리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서연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애써 복잡한 마음을 다잡으며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때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정호라는 세 글자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 정호야. 어제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놀랐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호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어젯밤 엄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고 화끈한 구석이 있어서 그래. 마음에 없는 말도 막 하시고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닐 거야.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아, 알겠어. 서연이 짧게 대답하며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통화 대기음과 함께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떠 있었습니다. 정호 씨, 나 다른 전화가 와서 이만 끊어야 할 것 같아. 응, 알았어. 그럼 나중에 다시 통화해. 정호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은 곧바로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서연 씨 맞죠? 나예요. 김정호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바로 이미연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놈의 안녕. 어제 그 꼴을 보고도 안녕이란 소리가 나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이미연은 인사치레도 없이 곧바로 본론을 쏟아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이긴. 당신 엄마 그 불손한 태도 말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우리를 뭘로 보고 그따위로 기어올라. 이미연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조금도 잘못하신 게 없는데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다고?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이지. 당신들이 우리 집안 며느리 사돈으로 들어올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자격이라니요? 모르겠어? 당신 엄마 시장에서 고작 한복 장사나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 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대기업 오너 집안이라고. 급이 같다고 생각해? 이미연이 전화기 너머로 콧방귀를 뀌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수치심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엄마를 모욕하지 마세요. 모욕? 이게 모욕으로 들려? 이미연이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 푸아, 웃기지도 않는 소리.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렸습니다. 심해?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우리 집안을 넘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줄 테니까. 정호 씨도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알고 있나요? 우리 정호? 걔가 뭘 알겠어. 그 순진하고 착해 빠진 녀석이 너 같은 여우한테 홀랑 속아 넘어간 거지. 안 그래? 저희가 언제 정호 씨를 속였다는 말씀이세요? 속였잖아. 너희 그 거지 같은 형편 제대로 말이나 했어? 다 쓰러져가는 낡은 한옥에서 내 엄마가 한복 조가리 기워서 버는 그 푼돈으로 연명하는 거 우리 정우한테 사실대로 말했냐고. 이미연의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폐고 잘못이라고. 너희 같은 것들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 가문 전체가
오물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알아들어? 결국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연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은숙은 서울 서초동의 한법률사무소에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요청드린 내용 증명, 발송 준비는 다 되었습니까? 네, 사모님. 여기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변호사가 정중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어제 있었던 일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주차장에서의 폭언과 모욕, 상견례 자리에서 따님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까지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체 없이 바로 발송해 주십시오. 은숙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십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은숙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며 분노하겠지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를 테니 그 다음에는 당황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은숙이 보낸 내용 증명은 다음날 오후 마치 폭탄처럼 김영철 일가의 평온한 일상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영철은 새하얀 대봉투를 손에 들고 사색이 된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워 한가롭게 잡지를 보던 미연을 향해 봉투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영철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연은 그제야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게 뭔데? 뭐긴 뭐야. 법무법인 이름으로 날아온 내용 증명이잖아. 폭언, 모욕, 명예훼손. 당신 그 집 사람들한테 대체 무슨 말을 쏟아낸 거냐고. 아, 그거? 뭘 그런 걸 가지고 난리야. 고작 옷쟁이 여편니가 겁 좀 주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미연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 태연한 태도에 영철은 속이 뒤집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작?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프레스티지 호텔 VVIP 계약이 코앞인데 이런 스캔들이라도 터지면 우리 회사 이미지 하루아침에 끝장이야. 영철의 목소리가 공포심에 젖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누군데 감히. 당신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문제는 한번 잘못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단 말이야. 영철이 답답함에 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제야 미연도 사태가 조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입을 삐죽이며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럼 당분간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바로 그때 정호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정호야, 마침 잘 왔다. 너 지금 당장 서연이한테 가서 내 엄마가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전해. 영철이 다급하게 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사과요? 갑자기요? 정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갑자기 무슨 사과야.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 미연이 남편 영철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조용히 해. 그리고 정호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내 엄마가 지난번에 좀 실수한 것 같다고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똑똑히 전하란 말이야. 묻지 말고 가라면 가. 그 소란이 있고 1시간 후 정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연을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서연아, 저기 우리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정우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디자인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우 씨, 지금 한 말 진심이야? 어머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응. 그럼 우리 엄마가 워낙 직설적이라 그렇지 속은 안 그렇거든. 혹시라도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어. 정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손을 잡지 않고 진지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정우 씨. 지금 하는 말이 어머님 진심이라고 생각해? 서연아, 왜 그래? 나 못 믿어?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정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야. 궁금한 거야. 어머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내게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서연아, 제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잖아. 안 그래? 정우가 필사적으로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서연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사랑만으로 모든 게 다 괜찮아져? 그 사랑으로 우리 엄마가 받은 모욕이 없던 일이 돼? 당연하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극복할 수 있어. 나만 믿어. 정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전화네. 잠깐만. 서연이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은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니? 응, 엄마. 정우 씨랑 카페에 있어. 그래, 잘 됐구나. 정우군 좀 바꿔줄 수 있을까?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엄마가 정우 씨랑 통화하고 싶으시대. 서연이 정우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정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우군. 정우군 어머니 때문에 요즘 상황이 많이 복잡해진 건 알고 있겠죠?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실수요? 제가 보기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동처럼 보이던데요. 은숙의 목소리에 서슬 퍼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절대 아니고요. 내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군요. 정우군이 정말 서연이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머니의 잘못된 방식에서 벗어나 서연이의 곁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패 말씀이세요? 그래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정우군 어머니로부터 내 딸을 지켜달라는 뜻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도 이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죠. 정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무래도 좀.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내 딸을 지키는 일이 정우 군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인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닌데. 정우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은숙은 나직이 한숨을 쉬고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서 결정해요. 서연이의 곁을 지키는 남자가 될 건지 아니면 평생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들로 남을 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서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셔?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냥 우리 둘이 잘 지내라고. 정우는 서연의 눈을 피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응, 정말이야. 서연아, 우리 사랑만 믿자. 응? 정우가 서연의 손을 다시 꽉 잡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 담긴 깊은 동요와 불안함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호가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며칠이 흐르는 동안 그의 아버지 김영철의 사무실은 성공에 대한 핑크빛 야망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프레스티지 호텔 신축 프로젝트 계약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김 부장, 태산그룹 최종 계약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했지? 영철이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묻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그렇게 확정됐습니다. 태산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 허허,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만. 우리 회사 역사를 새로 쓰는 날이야. 영철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는 업계 10위권으로 단숨에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골치 아픈 내용 증명권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 성공에 대한 단꿈에 젖어 있던 영철의 표정이 순간 구겨졌습니다. 아, 그건 아직 상대방 쪽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휴, 천만다행이군. 이 중요한 시기에 잡음이 새어나가면 모든 게 끝장이야. 영철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돌아온 영철은 미연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서 성대한 파티를 한번 열어야겠어. 파티요? 어머, 좋은 생각인데요? 미연의 눈이 탐욕스럽게 반짝였습니다. 태산그룹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을 싹 다 초대해서 우리 집안이 이 정도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당연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품격 있고 근본 있는 집안인지 과시해야 한다고요. 미연이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여보. 영철이 조심스럽게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요? 말해봐요. 그 파티에 서연 씨네 모녀도 초대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뭐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 재수 없는 것들을 왜 우리 집 파티에 불러요? 미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변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다 쇼라고 생각하라고. 태산그룹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화목하고 완벽한 사돈 관계인지 보여주면 계약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 아니야. 화목은 무슨 놈의 화목. 그 여자 얼굴만 봐도 밥맛이 뚝 떨어지는데. 제발, 지금은 당신 개인 감정보다 우리 회사, 우리 집안의 미래가 먼저야. 응? 그리고 그날 그 어머니한테 잘 좀 해. 그 내용 증명 보낸 게 아직도 신경 쓰인다고. 영철이 거의 빌다시피 아내를 달랬습니다. 미연은 팔짱을 낀 채 한참 동안이나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입가에 독사 같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좋아요. 당신 소원대로 그 모녀 초대하죠. 정말이야? 아이고, 고마워 여보. 대신 조건이 있어요. 파티의 모든 건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당신은 절대 토 달지 마세요. 미연의 눈빛에 섬뜩한 광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당신 방식이라니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제 방식대로 아주 품격 있게 접대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다음 날 미연은 약삭빠른 사냥꾼처럼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이 꿀을 바른 듯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서연 씨? 나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여는데 어머니랑 같이 와줄 수 있을까요? 파티 말씀이세요? 네. 우리 남편이 아주 큰 계약을 성사시킬 예정인데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 다들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인데
예비 사돈인 서연 씨랑 사부인이 빠지면 되겠어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서연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사부인께는 제가 정말 뵙고 싶어 한다고 꼭 좀 전해줘요. 호호. 전화를 끄는 미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멍청한 것들. 이게 덫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오겠지. 이번에야말로 그 근본 없는 것들 얼마나 우리 집안과 안 어울리는지 스스로 깨닫게 해줄게. 미연은 태산그룹 사람들 앞에서 은숙 모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내용 증명 따위를 보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은숙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갑자기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네, 엄마.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안 가는 게 맞겠죠?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은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가야지. 당연히 가야 하고 말고. 정말요? 왜요? 가서 직접 봐야겠다. 그 사람들이 어떤 가면을 쓰고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고. 마지막 기회라니요? 그 사람들이 사람의 도리를 지킬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았는지 아니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 말이다. 은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엄마가 어떻게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게. 그날 밤 은숙은 다시 작업실에 불을 밝혔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수놓았던 황금 비단 매화도 한복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 자태는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결하고 아름다웠죠. 은숙은 작품을 상자에 정성껏 포장한 뒤 붓을 들어 편지지에 한자 한자 힘주어 써내려갔습니다. 오랜 인연에게 제 마음을 담아보냅니다. 편지를 곱게 접어 함께 넣은 은숙은 택배 상자 받는 사람 란에 또렷한 글씨로 수신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곳에는 태산그룹 이영진 회장님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파티를 며칠 앞두고 미연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으며 오만한 계획을 다듬고 있었고 은숙은 정막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은숙이 태산그룹 회장에게 택배를 보낸 후 그 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미연이 계획한 파티가 열리는 당일이었죠. 은숙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나 정갈하게 마당을 쓸고 차분히 찬물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오늘 그 파티에 가시는 거예요?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서연이 금방이라도 울상이 될 듯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가야지. 가겠다고 약속했잖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분이 갑자기 왜 우리를 초대하겠어요?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이겠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분명 무언가 꾸미고 있을 거야. 은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세요? 함정인 걸 알면서 왜 일부러 들어가시는 건데요? 서연아, 엄마가 말했잖아. 오늘은 그 사람들의 진짜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은숙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곧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늘 그냥 엄마 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지켜보기만 해. 은숙이 딸의 손을 따뜻하게 그러나 굳게 잡았습니다. 오후 5시 택시가 도착한 곳은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김영철의 으리으리한 저택 앞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입구부터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정말 집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게, 들어가자 서연아. 잘 가꿔진 넓은 정원에는 파티를 위한 하얀색 천막과 테이블들이 즐비했습니다. 저택 거실의 거대한 샹들리에 불빛이 정원까지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로 치장한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때 인파를 헤치고 온몸을 번쩍이는 황금색 드레스로 감싼 미연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두 분 오셨네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곧 한가족이 될 텐데 이런 좋은 날은 당연히 함께해야죠. 안 그래요? 미연이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영철이 땀을 삐질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허허,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내용 증명은 잘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반성 많이 했고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날 일 다 잊으시고 오늘 마음 편히 즐기다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사돈어른. 은숙이 예를 갖춰 인사하고 영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미연은 기다렸다는 듯 은숙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한데 제가 급하게 부탁드릴 게 하나 생겼어요. 무슨 부탁이신가요? 저쪽 테이블에 음료수가 다 떨어져 가는데 저희 집 주방에 가서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음료수 말인가요? 네. 고용한 직원들이 지금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사부인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족이라는 말에 유독 힘을 주는 미연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일은 직원분들이 하셔야죠. 저희 엄마는 오늘 손님으로 오셨잖아요. 어머, 서연 씨는 딱딱하게 왜 그래? 가족끼리 서로 돕고 그러면 좋잖아. 안 그래요, 사부인? 미연이 은숙을 향해 압박하듯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숙에게로 쏠렸습니다. 은숙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죠. 이내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서연이 기겁하며 은숙의 팔을 붙잡았지만 은숙은 괜찮다는 듯 딸의 손을 다독이고는 꼿꼿한 자세로 저택 안쪽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태산그룹의 한 임원이 미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모님, 방금 저분은 누구십니까? 아, 저분이요? 호호. 저희 아들 예비 장모님이세요. 네. 예비 사돈 어른이라고요? 그런데 왜 음료수 시중을? 어머, 흉보지 마세요. 워낙 좋으신 분이라 가족 될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돕고 싶어 하셔서요. 미연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임원들의 표정은 오히려 의아함으로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은숙이 음료수가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정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채 묵묵히 음료수 시중을 드는 은숙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숙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테이블에 음료수를 내려놓고 조용히 딸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런 굴욕을 참으시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네. 서연이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은숙은 나직이 딸을 달랬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빛만이 감돌고 있었죠. 자, 두 분은 저쪽 구석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나중에 또 부를게요. 미연이 손가락으로 정원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은숙은 아무 대꾸 없이 서연의 손을 잡고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는 순간 은숙의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온기마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파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결의뿐이었습니다. 은숙과 서연이 모욕감 속에 정원 구석 자리를 지키고 있을 무렵 파티는 한창 시끄럽게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택 입구로 기척없이 미끄러져 들어온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번개같이 달려나와 뒷문을 열자 칠흑같이 검은 비단 위에 금빛 매화가 고고하게 수놓인 범상치 않은 한복을 입은 60대 후반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는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 태산그룹의 이영진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수행원의 안내를 받으며 정원으로 들어서던 이 회장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은숙 선생이 정말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확실한가? 네, 회장님. 김영철 사장의 예비 사돈 자격으로 참석하신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군. 내 오랜 귀인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이 회장의 얼굴에 따뜻하고 반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그를 발견한 김영철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영철이 바닥에라도 엎드릴 기세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허허, 김 사장. 얼굴 펴게. 오늘 주인공 아닌가. 우리가 그냥 인연도 아닌데 내가 오는 게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임원들이 모두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철이 앞장서서 이 회장을 파티의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살아있는 권력 이영진 회장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회장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그의 시선은 파티장의 화려함이 아닌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는 고고한 연보라색 한복의 실루엣에 머물렀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에 반가움이 어렸습니다. 김 사장, 저기 저분 박은숙 선생 아니신가? 아, 네. 저분을 아십니까? 제 아들의 예비장모 되시는 분입니다. 영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연이 보란 듯이 큰 소리를 내며 은숙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모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부인.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저쪽 테이블에 빈 접시들 좀 정리해 주셔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원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컸습니다. 이 회장은 은숙에게 다가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빈 접시 말인가요? 네. 저것 좀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곧 VVIP 손님들 오실 텐데 보기 흉하잖아요. 미연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서연이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런 일은 파티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머, 쟤 좀 봐. 직원들은 지금 케이크 나르느라 바쁘다니까? 그리고 이제 한가족 될 사이인데 좀 도우면 어디 덧나? 미연이 차갑게 서연을 쏘아붙였습니다. 이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부인, 뭘 꾸물거리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미연이 노골적으로 은숙을 재촉했습니다. 은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안 돼. 하지 마. 서연이 울면서 엄마의 팔을 붙잡았지만 은숙은 괜찮다는 듯 딸의 손을 놓고 묵묵히 빈 접시들이 쌓인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은숙이 고운 한복 차림으로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남은 접시들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산그룹 임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경우람? 예비 사돈이라면서 완전 하인 취급을 하는구먼. 하지만 미연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은숙의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은숙 선생, 벼락 같은 고함이 정원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이영진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분노가 담긴 걸음으로 은숙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은숙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박 선생, 보내주신 선물 정말 잘 받았습니다. 이 황금 매화수 한복은 내 평생 받아본 선물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오늘 입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회장이 은숙의 손을 두 손으로 공손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미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회장님. 과찬이 아니오. 선생의 솜씨는 이미 경지에 이르렀소. 나라의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 회장의 진심 어린 칭찬에 미연과 영철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런데 선생,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신 겁니까? 그 손의 접시는 또 다 무엇이고요? 이 회장이 은숙이 들고 있던 접시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이것은. 은숙이 말을 흐리자 상황 파악이 안 된 미연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회장님. 가족끼리 좀 도우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가족? 이 회장이 싸늘한 눈으로 미연을 쏘아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돈 될 사이라. 김 사장네는 가족이 되면 이렇게 귀한 분께 접시 시중을 시키는 게 법도인가? 네, 귀한 분이라니요? 박은숙 선생은 지난 20년간 우리 태산그룹 총수 일가의 의복을 전담해 오신 분이자 내가 내 스승처럼 여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침선장이시오. 그런 분을 지금 고작 접시 닦는 하인 취급을 했단 말이오. 이 회장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정원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영철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사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을 이따위로 대접하는 게 자네의 사업 방식인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라 뵙고 그리고 오해이십니다. 영철이 거의 울다시피 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몰라봐? 이토록 고고한 기품을 가진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대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 이 회장의 서슬 퍼런 질책에 미연은 입술 하나 달싹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 옷쟁이가 하늘처럼 떠받들던 태산그룹 회장이 스승처럼 모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이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선생, 이런 험한 일은 저들에게나 맡기시고 저와 함께 갑시다. 이 회장이 직접 은숙의 팔을 부축하며 가장 상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원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습니다. 미영과 영철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자신들이 쏘아 올린 화살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뒤늦게 깨닫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영진 회장이 직접 은숙의 팔을 부축해 정원의 가장 상석으로 안내하자 파티장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숙을 구경거리 취급하던 사람들은 이제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훔쳐보기에 바빴죠. 시끄럽던 음악 소리도 멎었고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정원 전체가 이 회장과 은숙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무게감에 짓눌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의자를 빼주며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회장님을 여기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숙이 차분하지만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편 파티의 주인이었던 영철과 미연은 순식간에 투명인간이 되어 멀찍이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가 정말 태산그룹 회장이랑 저렇게 막역한 사이였단 말이야? 영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저런 엄청난 배경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렇게 대했겠어? 미연은 짜증 섞인 말투로 답답했고 영철은 식은땀으로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회장님 표정 봤어? 나 너무 무서워. 일단 가만히 있어. 여기서 더 나섰다가는 뼈도 못 추릴 테니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고. 상석에서는 두 사람의 파멸은 아랑곳 없다는 듯 이 회장과 은숙의 온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한복말입니다. 정말이지 감탄, 또 감탄했습니다. 특히 옷고름에 수놓인 그 황금 매화는 살아 움직이는 듯 하더군요.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께서 늘 좋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제 아내도 선생의 작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선생의 한복을 입는 날에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품격이 생긴다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상석에 앉은 이 회장은 찻잔을 든 은숙의 안색을 살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 내가 오기 전에 많이 불쾌한 일을 겪으신 듯합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은숙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과 표정만으로도 이 회장은 모든 상황을 짐작하고도 남았죠. 그는 더 이상 은숙에게 묻지 않고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멀찍이 서 있는 영철을 불렀습니다. 김 사장, 이리 와서 앉아보게.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철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다가와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김 사장, 내게 미리 보고를 했어야지. 자네의 예비 사돈이 이렇게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이 회장의 말은 시작부터 서슬 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도 오늘에서야 두 분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다고? 그래서 귀한 분인 줄 몰랐을 땐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 뭐 그런 뜻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오늘 뭘 봤는지 아는가? 자네 아내는 내가 스승처럼 여기는 분께 하녀처럼 더러운 접시를 치우게 시키고 자네는 그걸 뻔히 지켜보고 있었어. 이게 자네 집안의 품격이고 손님을 대하는 방식인가? 그 말에 영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선고였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 아내가 정말 몰라서 저지른 큰 실수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실수?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건 실수가 아니라 무능이야. 그리고 파트너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인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의 인성과 판단력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겠냐는 말이야. 회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아주 실망스럽네. 김 사장, 이 회장의 차가운 한마디에 영철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그 정도 수준이니 사업 능력 또한 의심스러운 게 내지론일세. 하물며 직업의 귀천을 따져 사람을 이토록 모욕하는 자와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것이 내 원칙이기도 하고.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내가 자네라는 사람을 판단할 시간은 충분했네. 자네는 내가 도착하기 전에도 내 귀한 분을 모욕하더니 심지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앞에서조차 그분을 또다시 모욕하는 어리석고 무례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나? 자네 스스로 자네의 밑바닥을 아주 잘 보여주었네. 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숙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찻잔을 매만지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만족감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 이런 불쾌한 자리에 더는 계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나가시지요. 이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은숙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제 딸아이와 함께 왔으니 딸과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따로 시간을 내주시지요. 오늘 상한 마음을 제가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오늘 파티는 이걸로 끝난 것 같군요. 더는 즐거운 자리가 아니니 이만 파하도록 하지. 그 말과 함께 파티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고 미연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숙이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이 유유히 정원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영철과 미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걷어찬 것이 단순히 가난한 사돈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 그 자체였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어젯밤에 요란했던 파티가 처참한 파국으로 끝난 다음 날 새벽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인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영진 회장은 밤새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죠. 그는 자신의 판단에 오점이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존경하는 지인이 겪었을 모욕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비서로부터 상견례에 있었던 모든 일을 전해 들었죠. 날이 밝자마자 그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김전무, 내가 어젯밤에 지시한 김영철 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이 회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묻자 김 전무가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회장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보고하게. 먼저 3년 전 목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소송까지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간신히 합의는 했지만 업계에서는 악명이 높더군요. 이 회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평택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인부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나가지 않도록 돈으로 막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계속하게 세무조사 기록상 탈세 혐의는 없었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공격적인 절세 방식으로 여러 차례 국세청의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가장 우려하실 만한 부분입니다. 전무가 잠시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현장 직원들에 대한 갑질 문제입니다. 특히 김영철 사장의 아내 이미연 씨가 수시로 현장에 나타나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퍼붓고 협력업체 대표들을 자기 집 하인처럼 부린다는 증언에 파도 끝이 없이 나왔습니다. 이 회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젯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대로로군. 네. 인격적으로 상당한 결함이 있는 인물로 판단됩니다. 이런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우리 그룹의 청렴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 회장이 의자에 등을 깊게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박은숙 선생 같은 분을 그리 대하는 사람들이니 힘없는 다른 이들에게는 어찌했겠나? 짐작하고도 남지. 계약을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재검토가 아닐세. 취소일세. 뿌리가 썩은 나무와는 열매를 나눌 수 없는 법이야. 이런 부도덕한 회사와는 단 하루도 함께 갈 수 없네. 이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계약이 이미 최종 단계인데다 위약금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지금 잘라내는 게 맞아. 썩은 부위는 빨리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일세. 지금 당장 법무팀에 연락해서 계약 취소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같은 시각 김영철 건설 사무실은 살얼음판 같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초조하게 담배만 태우며 전화기를 노려보고 있었죠. 김 부장, 태산그룹에서 아직 아무 연락도 없어? 네, 사장님. 어제 파티가 그렇게 끝난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계약서 최종 검토 마치고 오늘 중으로 연락 주기로 했는데. 바로 그때 영철의 책상의 전화벨이 지옥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철 건설,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사장님이시죠? 태산그룹 법무팀의 김민수 차장입니다. 아, 차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영철의 목소리에 신락 같은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귀사와 진행 중이던 프레스티지 호텔 신축 사업 계약건에 대해 최종 재검토한 결과 저희 태산그룹은 본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행이 어렵다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사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파트너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신뢰도라니요? 저희가 무슨 신뢰를 잃을 짓을 했다고. 자세한 내용은 금일 중으로 발송될 공식 내용 증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전화가 끊어진 후 영철은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의 꿈이, 회사의 명운이, 자신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온 영철은 미연에게 계약 취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계약이 취소됐다고? 말도 안 돼. 미연이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젯밤 그 영감탱이가 박은숙 그 여자를 보더니만 그때부터 모든 게 잘못됐어. 고작 그 옷쟁이 여편네 때문에 수천억짜리 계약이 날아갔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 여자가 고작 옷쟁이가 아니었으니까. 태산그룹 회장이 20년 동안 스승처럼 모신 사람이라고. 이 답답한 여자야. 영철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야말로 사업하는 사람이 그런 중요한 인맥도 파악 못하고 뭐 한 건데? 당신이 파티에 초대하라고 해서 기껏 불렀더니 하녀 취급하며 망신을 준 게 누군데? 나는 평소 하던 대로 한 것뿐이야. 재수 없는 것들 구석에 처박아 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당신 그 오만하고 천박한 성질머리가 문제라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망했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정우가 어두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 싸우시는 거예요? 정우야, 우리 다 끝났다. 회사 망하게 생겼어. 영철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태산그룹 계약은요? 취소됐다. 어젯밤 일 때문에. 미연이 분노에 찬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어디서 그런 근본도 없는 계집애를 데리고 와서 내 예비 장모라는 여자가 우리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을 내놨다고. 서연이 어머니가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 여자가 태산그룹 회장이랑 아주 끈끈한 사이였던 거야. 정우의 얼굴이 복잡하게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정우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 정우는 그 문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어머니의 히스테리, 그리고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른 자신의 사랑까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영진 회장이 파티를 파탄내고 떠난 지 지옥 같은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김영철은 망가진 인형처럼 태산그룹 본사 로비를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회장과의 면담을 애원했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당했죠. 회사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장님, 태산그룹에서 공식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거의 울음이 터지기 직전의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와 새하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뜯어 그 안의 판결문과도 같은 문장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사 대표 및 그 가족의 심각한 갑질 문제, 과거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소송 기록, 공사 현장 안전 수칙 위반 및 은폐 의혹 등 당사가 중시하는 파트너로서의 품격과 신뢰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기에 본 계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한다. 영철이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계약 파기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태산그룹이 자신들의 모든 부도덕한 과거 행적을 이미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일종의 판결문이었죠. 그리고 계약서 제8조 2항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총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50억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합니다. 비서의 마지막 말에 영철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50억? 우리가 위약금을 내라고? 네, 사장님. 저희 쪽 귀책 사유가 명백하기에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영철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나?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이야.
한편 저택에서는 미연이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거실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고작 그깟 일로 그 옷쟁이 여편네 하나 때문에 수천억짜리 계약을 취소해. 이건 태산그룹의 갑질이야. 내가 언론에 다 터뜨릴 거야. 그때 영철이 유령 같은 몰골로 집에 돌아와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닥쳐. 제발 그 입 좀 닥쳐.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나한테 고작 그깟 일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난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뿐이야.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게 문제라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 싸우시는 거예요? 잘 왔다, 정우야. 너도 똑똑히 들어. 이 모든 게 다 그가 짜는 결혼 때문이야. 미연이 아들에게 증오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죠. 어머니께서 서연이 어머니께 그런 짓만 안 하셨어도. 정우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오셨는지. 너까지 어떻게 해? 전 서연이랑 결혼할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반대하셔도 끝까지 지켜낼 거예요. 뭐라고? 그리고 오늘 서연이 어머니를 찾아뵙고 무릎 꿇고 사죄드릴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서요. 정우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이제는 아들의 마음마저 자신을 떠나버린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의 추악한 싸움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미연은 결국 울부짖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 영철은 허탈하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조용히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늦지 않아? 50억 빚더미에 올라앉고 회사는 공중분해 직전인데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사과한다고 그 계약이 다시 살아날까?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사람답게 사는 거요. 영철은 아들을 보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미연의 처절한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숙의 고요한 한옥에서는 따뜻한 차 향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정호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그래. 만나서 꼭 할 이야기가 있대요. 은숙이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모든 것은 네가 결정할 때야. 결정이요? 그래. 이 모든 지옥 같은 일들을 겪고 나서도 네가 정말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싶은지, 그 집안과 인연을 맺고 싶은지 온전히 너의 마음으로 결정하거라.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파티, 비굴했던 예비 시아버지, 광기에 찼던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목소리를 내주었던 정호의 얼굴까지. 이제 선택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정호와의 만남에서 돌아온 후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나 정호 씨랑 헤어졌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정을 지지해 줄 뿐이었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우뚝 선 프레스티지 호텔이 화려하게 개관식을 맞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최고급 인테리어와 세련된 예술품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특히 로비 중앙에 걸린 대형 한국화가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녁 7시 VVIP 개관 파티가 시작됐어요. 은숙이 우아한 진주색 한복을 입고 호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박은숙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태산그룹 이영진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은숙을 맞았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진 호텔이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예술품 선정에 조언해 주신 덕에 품격이 한층 높아졌어요.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의 안목 덕분에 정말 훌륭한 호텔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로비로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은숙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 서연아. 은숙이 한쪽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딸을 발견했어요. 서연 옆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저분은 누구야? 아, 엄마께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준혁 씨예요. 태산그룹 기획실에서 일하세요. 서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이준혁입니다. 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딸이 신세를 많이 지나 봐요. 은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 씨가 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 딸이 어떤 도움을 주는데요? 미술 전시 기획 일을 도와주고 계세요. 정말 감각이 뛰어나시더라고요. 준혁의 말에 은숙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서연아, 언제부터 그런 일을 했어? 몇 달 전부터요. 준혁 씨가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은숙이 준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실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 준혁 씨 부모님께서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언제든 좋아. 은숙이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산그룹 회장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준혁이와 인사하셨군요. 네, 좋은 청년이네요. 저희 그룹의 핵심 인재 중 한 명입니다. 인품도 훌륭하고요. 회장이 준혁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혹시 둘이? 회장이 은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네요. 회장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회장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아, 그렇게 됐군요. 회장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숙이 물었어요. 김영철 건설이 결국 부도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위약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은숙이 잠깐 침묵했어요. 선생님, 혹시 마음이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에요. 안타깝다니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했다면 달랐을 텐데요. 은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연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철은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술에 의존하게 됐고 정우는 결국 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기회도 충분히 주셨고요. 회장이 은숙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은숙이 딸과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은숙은 호텔 테라스로 나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딸 서연과 준혁이 함께 다가왔어요.
엄마, 여기서 뭐해요? 응, 좀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엄마, 고마워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저를 지켜줘서,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서.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은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만약 엄마가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그랬으면 너는 평생 후회했을 거야. 맞아요. 그런 가정에서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준혁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은숙이 딸의 손을 잡고 준혁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만나보렴. 네, 엄마. 세 사람이 함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저 멀리 어둠 속에서는 한때 오만했던 가족이 자신들이 뿌린 씨앗의 결실을 거두고 있었지만 은숙은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진리를 증명해낸 그녀에게는 이제 딸의 행복한 미래만이 중요했어요. 새로운 인연과 함께 시작되는 희망찬 내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